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숙자가 회사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저 한 번도 불려본 적 없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구의 발밑도 아닌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그렇게 김민자는 다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감성 컬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북의 한 대기업 본사 앞. 출근 시간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고 손엔 누렇게 바랜 장갑이 끼워져 있었죠. 그녀의 외투는 몇 년 전 유행이었는지도 모를 낡은 옷. 그녀의 발엔 바닥이 다 다른 고무신이 질질 끌려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녀를 노숙자, 아줌마 미친 여자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저기 저 자리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곳이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피했고 누군가는 회사 로비 경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또 왔어요. 그 여자 정신병원 안 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녀 앞을 지나며 일부러 커피를 뿌렸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회사 앞에서 얼쩡대지 마. 거지들이나 어울릴 대로 가시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김태선 회장이 병상에 누운 채 산소호흡기를 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식도 오락가락, 문서를 보려면 돋보기도 필요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단 한 사람, 박 비서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은 오늘도 회의실에 계십니다. 며느리분은 산부인과 예약이 있어 출근을 미루신다고. 하지만 김 회장은 비서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놓인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엔 회사 로비 CCTV가 켜져 있었죠. 그리고 그 영상 안 웅크린 자세로 앉아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움직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아직도 여길 기억하는구나. 지하 1층 구내식당에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우의 아내 지연은 임신한 몸으로 느릿하게 걸으며 식당 직원들에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건네받자마자 불만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너무 쓰다. 이건 임산부 입맛 생각 안 하세요? 다시 타올게요. 직원이 공손히 말했지만 지연은 눈을 치켜뜨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다시 타긴요. 됐어요. 저기 이상한 여자처럼 버림받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역시 모든 걸 직접 챙겨야 해. 우리 애만 아니었으면 여기 다시 안 나왔지. 퇴근 무렵 회사를 빠져나오던 지연은 로비를 지나던 중 여느 때처럼 문 앞에 앉아 있는 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인상을 찌푸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질질 끌며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시간에 또 앉아 계시네요? 여긴 우리 집이었어요. 저 문 앞에서 그 사람이 날 기다렸어요. 지연은 민자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정신병원 안 가고 뭐 하세요? 여기는 우리 회사예요. 그녀는 민자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봉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나풀나풀 흩날렸습니다. 이런 거 주우면서 사는 인생. 참 불쌍해요, 진짜.
하지만 민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잔뜩 찌든 장갑을 다시 손에 끼웠습니다. 그 순간 로비 안쪽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장 비서 박 과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민자를 향해서는 잠시 멈춰선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지연은 비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저 여자랑 무슨 사이세요? 아니요. 그저 오늘도 계시길래요. 지연은 코웃음을 치며 비서를 지나쳐갔고 민자는 아무 말 없이 주운 서류들을 한 장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회사 현관 유리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자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쓸듯 손바닥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여자가 또 왔대요.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직원들의 단톡방엔 익숙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구겨진 코트, 벗겨진 운동화, 그리고 여전히 로비 앞에 앉아있던 민자의 모습. 저거 노숙자 아니야? 정신 이상 있다던데 왜 맨날 회사 앞에 있어? 정우 부사장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님 회장님 옛날 정부. 가볍게 주고받는 농담 같았지만 어딘가 불편한 시선들이 흘렀습니다. 회사 21층 부사장실. 정우는 그날도 지연과 함께 출근했습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고 있고 정우는 스마트폰으로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여자 오늘도 있었어. 누구? 그 미친 노숙자. 아침마다 그 자리에 붙박이로 앉아있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래. 내가 어제 뻥 찼더니 서류를 주우면서도 웃더라니까. 정우는 힐끗 아내를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애도 가진 여자가 그런 짓은 왜 해? 요즘 CCTV 많다. 괜히 나중에 꼬투리 잡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연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럼 뭐 맨날 저 여자가 우리 회사 앞에서 앉아있게? 우리 아기 태어나면 그런 사람 보면서 출근하게 둘 거야? 정우는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눈치도 좀 봐야 돼. 이상하게 저 여자한테 관심이 많단 말이야. 오전 회의 직후 박 비서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3개월치 로비 CCTV 기록을 정리해 태블릿에 담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회장은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옆으로 살짝 밀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매일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가 지나칠 때면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흙 묻은 손으로 유리문을 살짝 쓰다듬고도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자는 말없이 어떤 리듬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긴 내 자리야. 거기 저 끝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었어. 이름 불러줬어, 김민. 화면이 꺼진 뒤에도 회장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회사 로비에서 박 비서를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비서님. 아, 예. 부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댁에 드나드신다면서요? 그 여자 자꾸 로비에 앉아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박 비서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조치를 안 하세요? 정우 씨한테 말 안 들으세요? 박 비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다그쳤습니다. 저 여자가 요즘 임신한 저를 보면서 웃어요. 무섭게요. 입만 뻐끔거리는데 속으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아기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쩔 거예요? 그 말에 박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여자를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눈을 치켜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미친 여자를요? 그 여자 쓰레기 봉투에 손 넣고 다녀요. 그 손으로 우리 건물에 대고 있어요. 위생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박 비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은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저희는 그대로 따릅니다. 지연은 어이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불안과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자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오래된 종이 하나를 꼭 쥐고 있었고, 그 위엔 빛바랜 잉크로 쓴 몇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자야, 아빠가 미안하다. 멀리서 민자를 바라보던 박 비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태블릿의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민자를 바라보며 대조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회장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내 아이 민자.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회사의 로비 문이 자꾸 덜컥거리더니 들어오는 바람에 출입문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문 앞 여느 때처럼 웅크려 앉아 있던 민자의 머리칼이 흩날렸고 그녀는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이럴 때면 아빠가 불러줬어요. 민자야, 감기 걸린다. 집에 들어가자. 하지만 그 미소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 앞을 스쳐 지나간 모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또 저 여자야? 이쯤 되면 회사 이미지 손상 아닌가? 오후 3시 지연은 마시던 커피를 쓰레기통에 내던지듯 버리고 회사 로비를 천천히 지나가던 중 출입문 앞 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여 민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요? 정신병원에서 찾아오기라도 하나요? 민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닥을 긁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앞에 있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우리 남편 부사장이에요. 한마디면 경비부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CCTV로 당신 행동 다 기록해도 돼요? 민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공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기억을 들춰내려 애쓰는 듯한 허공을 헤매는 눈빛뿐이었죠. 지연은 한숨을 쉬더니 자신의 발끝으로 민자의 종이봉투를 밀었습니다. 그 안엔 노란색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흘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거지한테도 유서가 있어요? 혹시 본인이 죽으면 유서를 뭘 남겨줄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봉투를 밟았습니다. 진짜 안쓰럽다 못해 징그러워요.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민자의 무릎 앞에 던지듯 떨어뜨렸습니다. 내용물 일부가 민자의 손등에 튀었고 그녀는 조용히 손을 움츠렸습니다. 지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손 참 더럽게 생겼다. 어디 감히 이 회사 앞에서. 그때였습니다. 삑. 작은 소리가 로비 천장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CCTV 적외선 감지 센서에 불이 들어온 순간이었죠. 지연은 그것도 모른 채 민자의 앞에 몸을 굽혀 더 가까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보든 뭘 기억하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알지? 넌 여기서도 세상 어디서도 이름 없는 쓰레기일 뿐이야. 그 말에 민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제 이름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연은 피식 웃더니
마치 짐승에게 작별 인사하듯 뒷걸음질 치며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21층 회장실. 박 비서는 태블릿을 열어서 실시간 CCTV 영상을 회장 곁에 있는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 속 로비 출입문 앞에 주저앉은 민자.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휘젓고 컵을 던지고 무언가를 밟고 비웃던 여자의 모습. 회장은 천천히 말없이 그 화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민자야,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는구나. 박 비서는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준비하시겠습니까? 유언 말인가? 예. 너무 늦기 전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누구보다 먼저 되찾아줘야지. 다음 날 아침, 로비에 도착한 지연은 놀란 눈으로 멈춰 섰습니다. 출입문 앞 늘 민자가 앉던 자리에 작은 팻말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CCTV 작동 중 출입문 전면 감시 구역. 그리고 그 팻말 옆 민자는 그날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괜히 움찔했고 그녀를 지나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하시겠네요. 이제 다 찍힌다니까. 그러자 민자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억해 줄 수 있다면 다 찍히면 좋겠어요. 그날 아침 회장은 평소와 달리 병상에서 혼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산소 튜브를 낀 채였지만 그의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침대 곁 작은 테이블 위에는 희미하게 바랜 사진 한 장이 올려져 있었죠. 흑백 배경 속에서 짧은 단발머리 소녀가 두 손으로 사탕 봉지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김민자. 그날 오후, 로비에서 다시 마주한 얼굴. 민자는 여느 날처럼 출입문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탄 김 회장이 비서 박 과장의 부축을 받아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던 임직원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일어났고 지영과 정우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나오셨어요? 아버지, 안정을 취하셔야죠. 하지만 회장은 말없이 휠체어를 민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민자와 회장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라듯 일어섰다가 곧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냈습니다. 항상 그녀가 반복하던 그 말. 여긴 우리 집이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요. 민자야, 여기선 무슨 일 있어도 아빠가 지켜줄게. 그 순간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이 가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자야,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회장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박 비서가 산소 튜브를 다시 붙였습니다. 민자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전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곳만은 이상하게 매일 꿈에 나왔어요. 지연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바라보다 작게 외쳤습니다. 뭐예요, 저 여자? 지금 회장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정우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은 민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회장실로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라오렴. 이제 내가 알게 될 시간이다. 그날 오후 회장실 안 비서는 모든 직원의 출입을 막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고르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노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엔 손글씨로 쓰인 이름 하나. 김민자, 출생기록 및 실종 보고서. 회장은 그 파일을 꺼내
민자 앞에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봄이었다. 그날도 바람이 오늘처럼 불었지. 민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손끝으로 파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내 젊은 날의 잘못된 선택이었단다. 가난한 미대 출신 프리랜서였고 널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 겁이 났었지. 그래서 도망쳤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혼자 너를 낳았고 그 후 몇 달 뒤 너를 데리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단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눈가를 누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단 한마디만 했어. 이 아이는 당신의 딸이니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리고 너라는 채 돌아섰지.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그날 이후 내가 받은 건 단 한 장의 편지였어. 이 아이는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이름이라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 지금까지 내 가슴에 남아 있었다. 민자야, 널 그렇게 놓쳐서 평생 죄인이었다. 민자는 조용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이름만 항상 떠올랐어요. 민자야, 민자야 누군가가 그렇게 불러줬던 소리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그게 나였단다. 내 이름을 부르고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다녔던 사람이. 그날 밤 회장은 민자에게 회장실 안에 별도의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내 거야. 누구도 함부로 들지 못할 거다. 그리고 박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이 아이가 내 옆에 있을 거다. 공식적으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게. 내 딸의 살을 지켜줄 사람으로. 며칠 사이 회사 안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매일 앉아있던 그 여자가 사라졌대. 이상하지 않아? 회장님이 직접 내려오신 날 이후로. 그 여자 지금 회장실에 출입하더라. 비서가 아니래. 근데 자리를 따로 줬대. 그 말들은 곧 정우와 지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회의실에서 나온 박 비서를 붙잡았습니다. 비서님, 요즘 회장실에 드나드는 여자 있죠? 머리 산발했던 그 여자. 갑자기 정장 입고 회사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박 비서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공식 인물입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 말 안 듣는 분이네. 지연은 짜증스레 말하며 정우를 찾으러 갔고 그날 밤 부부는 함께 집 서재에서 회장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상해. 회장님 요즘 부쩍 저 여자랑 자주 만나고 있어. 박 비서도 딱 입을 다물고 있고 정우는 노트북을 열어 회사 내 출입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민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출입증조차 없던 이름. 그런데 최근엔 임시 직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출입 시간은 대부분 회장실. 이건 그냥 임시 보조 아니야. 저 여자가 뭔가 있어. 그때 정우는 문득 회장의 병원 차트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과거 친자 확인 검사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정우는 조용히 병원 원무과를 통해 회장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병원명과 날짜, 문서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결과지를 손에 쥡니다. 김태선, 김민자, 유전자 일치율 99.99%.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아버지 딸이라고?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은 그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보더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회장님 진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감쌌구나. 그래서 유언을 안 쓰셨구나.
전부 쟤한테 줄 생각이었어.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섬뜩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움직여야 해. 그날 밤 정우는 익명의 사설조사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명확했습니다. 민자라는 인물의 과거, 모든 동선, 거주지, 병력, 전과 유무 확인. 가능하면 회장과의 불순한 관계 의심 근거 확보. 한편 지연은 회사의 여직원들 앞에서 슬쩍 말 한마디를 흘립니다. 요즘 회장님 옆에 붙은 여자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로비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하루아침에 비서로 변하잖아요. 난 좀 무섭더라. 혹시 정신병력이 있다면 어쩌려고. 그 말은 곧 회사 복도, 카페, 식당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예전에 병원 다녔대. 약도 먹었대. 환청 들린다고. 혹시 회장님도 위험한 거 아니야? 며칠 뒤 민자는 회장 지시에 따라 중요한 사무 서류를 인수받아 법무팀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류실로 들어가자 누군가 일부러 바닥에 커피를 쏟고 더럽다는 듯 눈을 흘깁니다. 정리 안 됐으면 쓰레기통은 치워야죠. 회장님 옆에 있으려면 깔끔해야지. 민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슬픔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은 CCTV를 보며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복도, 사무실, 그 어디든 민자가 지나갈 때마다 작은 속삭임과 조롱의 표정들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시작됐군. 정우 결국 참지 못했어. 그날 밤 박 비서는 민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이 자리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도망칠까요? 민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지우려 하겠지만 이젠 저 자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지킬 겁니다. 제 이름도 제 자리도. 회사를 나서던 민자의 발걸음은 요 며칠 사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지나가자 팔을 걷어붙이고 누군가는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뱉었습니다. 미친년이랑 같은 복도 쓰는 것도 불쾌해. 정신과 치료 전력 있다더라. 회장님 옆에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그 말들은 작고 비열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우는 그날 오후 회장실에 찾아와 박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님, 저희 아버지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회장이 허리를 반쯤 일으켜 앉자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인물 민자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 예. 회장님, 이건 직원들 안전을 위한 예방입니다. 저 여자가 정신과 입원 경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 비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확인되지 않은. 비서님, 회사 임직원의 정신적 안정과 신뢰는 조직의 기초입니다. 회장은 정우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속엔 누군가 조작한 입원 기록, 약물 복용 의심이라는 메모가 덧붙여진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더 이상 병든 노인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넌 언제부터 내 동생을 이런 식으로 대하기 시작했니?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자, 그 아이는 내 딸이다.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설마 그 여자의 말 믿으시는 겁니까? 그 아이는 태어났고 나는 그 아이를 젊은 날 잃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았다. 회장은 서랍을 열고 한 장의 친자 확인서와 오래된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바로잡아야 할 진실이다. 정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사택에서 정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상속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참았는데. 정우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눈이 확실히 돌아가셨어. 우리가 움직여야 해.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정신이 상자 앞에 딸이라고 붙이면 회장님이라도 끝이야. 그 여자를 회사에서 내쫓아야 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무너뜨려야 해. 다음 날 민자는 회장의 호출을 받고 조용히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민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난 그걸로 부족하단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유서 초안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한때 썼던 유언장이다. 전부 없던 일로 하려 했지. 하지만 이제 바꿀 거다. 내 이름으로.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민자야. 회장은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이사회 주총에 임시자문이사 자격으로 김민자를 배석시켜라. 내가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박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자의 눈가엔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정우는 또 다른 문서를 회장 몰래 작성 중이었습니다. 김민자, 회장 딸 아님이라는 익명의 유포문. 그는 이를 사내 게시판에 몰래 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이미 회장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임시 주총 당일, 이른 아침부터 본사 27층 회의실엔 긴장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태선 회장을 보기 위해 모였고 카메라 기자들과 대리인 변호사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정우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도 회장 며느리답게 고급 원피스를 차려입고 조신한 척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떨림 없는 걸음으로 입장한 김민자. 저 여자가 왜 여기? 노숙자 아니었어? 최근 회장실에 보이던 그 여자야. 속삭임이 흘러나왔고 지연은 소리 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후계 구상에 대한 일부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숨이 멈췄습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 한 장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자 사진이었고 그 옆엔 DNA 검사 결과서가 놓였습니다. 이 여인은 내 딸 김민자입니다. 정우는 얼굴이 일그러졌고 지연은 참았던 말을 결국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 여자는 회사 앞에 앉아있던 노숙자예요. 직원들 다 봤어요. 쓰레기통 뒤지고 헛소리하고 그 여자는 저한테 커피를 던졌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저희 아이 앞에서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누가 보장하죠? 지연의 외침은 회의실을 울렸고 일부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 커피, 그 욕설,
그 모든 건 다 찍혀 있다.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CCTV. 로비 앞 지연이 민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장면. 종이컵을 얼굴 앞에 던지고 노숙자자도 사람 구실은 해야죠라며 비웃는 장면. 영상이 끝났을 때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버님, 저 영상 일부러 편집된 겁니다. 아시잖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회장은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김민자, 내 딸.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입양 경위, 실종 신고, DNA 일치율 99.99%. 이보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정우는 말없이 주저앉았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고귀해요? 저는요. 이 집 며느리로 7년을 살았어요. 회장님 수발도 하고 손주도 뱃속에 있어요.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했다. 이름 없는 여자를 짓밟았다. 내가 발로 찼던 사람이 바로 내 딸이다. 잠시 후 법무팀이 회장 서명을 든 문서를 낭독했습니다. 김민자 회장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권 우선 순위자 지정. 이후 회사 주요 결정권 참여, 재단 운영 후계자로 이사회 의결 예정. 정우는 결국 고개를 떨궜고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었어. 사람을 하대하고 혈육보다 자리를 욕심냈다. 민자는 회장 옆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빛엔 오랜 침묵이 끝났다는 안도와 이제는 되찾은 자기 이름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와 지연은 본사 출입 금지 조치와 함께 사택에서도 퇴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회장 아들,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도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정돈됐습니다. 사내 게시판엔 회장의 서명으로 등록된 상속자 명단과 재단 운영 계획이 공지됐고 그 상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우선권자 김민자. 민자는 처음엔 사무실 문을 열 때도 임직원들 앞에 설 때도 매 순간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말했습니다. 긴 시간 너는 하찮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진심 하나로 버텼다. 이제는 그 옷을 벗고 너의 이름으로 살아라. 민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몇 달 후 본사 로비엔 작은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김민자 인재재단 어려운 이웃과 비정규직 직원의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민자가 직접 회장과 함께 만든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기념식 당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은 민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를 진심으로 지킬 사람입니다. 퇴근길 회장과 민자는 함께 정문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민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를 업고 걷던 그 짧은 골목이 아직도 기억난다. 민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제 손 놓치셨던 그날 다시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실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회장은 민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2번이라도 불러줄게. 민자야. 민자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한편 회장으로부터 쫓겨난 아들 부부 정우와 지연은 회장님의 호적에서도 회사의 명단에서도 그 어떤 이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어느 중소기업 창고 관리직으로
주 6일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을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도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력도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연은 역시 어느 뷰티숍의 임시직 상담사로 일하며 사장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고급 화장품을 발라주던 손으로 이젠 손님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신세가 되었죠. 둘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서로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잃고 이름 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회장님의 집 앞 골목을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을 민자는 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분노도 복수도 없는 품격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오직 아버지 곁에서 작은 웃음과 따뜻한 밥상을 나누며 조용하지만 반듯한 하루를 살아가며 이제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닌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 곁에서 민자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 그날의 햇살은 참 따뜻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숙자라 불리던 여자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 여자가 회장의 손을 잡았다고. 하지만 정작 민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냥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구의 하대도 아닌 제 이름 김민자로요. 그렇게 김민자는 다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감성 컬러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